오늘의 밀전 주제, 용병의 진화입니다. 어느 영화나 우리가 항상 느껴지는 거는 용병이라는 이름을 딱 달고 나면 왠지 레벨이 한 2개 정도 높아 보이고 세 보이고. 싸움도 잘해 보이고 총도 잘 쏴 보이고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있습니다. 이 용병대 특징은 왠지 여유가 있어 보이는 게 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계약을 맺고 전쟁터에서 싸우는 용병 부대도 현대전에 접어들면서 그 규모가 커지고 결국 지금은 기업화까지 된 건데 요즘에는 이걸 이제 PMC라고 부르던데 이게 기존 용병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이게 PMC 같은 경우는 프라이빗 밀리터리 컴퍼니라고 해서 민간 군사 기업이에요. 맞아요. 용병 같은 경우는 영어로 머세너리라고 해요. 근데 머스 하게 되면 이제 저쪽으로 하게 되면 이게 상업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익을 목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인원들을 갖다가 얘기를 하고 일부 좀 소수로서 그룹핑해서 움직이기도 해요. 그래서 PMC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이제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어떤 정의라든가 이런 것도 애매모호한 부분이 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왜 그러냐면 회색지대에 쌓여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목적에 따라서 이게 순기능을 하기도 하지만 악기능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렇죠. 국가와 정치적인 계약을 맺어가면서 미국의 사례나 영국의 사례가 있겠죠. 하면서 뭐 전투에도 투입되기도 하고 전투 지원, 뭐 수송 물자, 보급, 후송 뭐 이런 것들 다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용병 같은 경우는 좀 스텔스하게 움직이는 면이 좀 있죠. 그래서 뭐 대표적인 PMC는 뭐 되게 미국에서 보게 되면 블랙워터가 많이 들어있죠. 블랙워터. 예. 뭐 지금은 좀 뭐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좀 이런 흠집 때문에 많이 활동 못 하고 있지만 그래도 되게 유명한 부분이고요. 캐나다에도 이제 수송과 경호 위주로 이제 전투 지원 안 들어가고 하는 경호인 부대가 가르다 월드라는 PMC가 있어요. 그다음에 영국 같은 경우는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전 세계를 지배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125개국에서 이제 파견돼 가면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G4S라는 PMC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애매모호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이게 역사적으로도 보게 되면 르네상스 시대에 군주론을 쓴 마키아벨리라는 사상가가 있습니다. 군주론에 뭐라 나오냐면 용병은 결코 일치단결되지 않으며 야심만 가득하고 규율도 없고 배반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배반할 가능성이 크다. 진짜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돈을 좀 구용했는데 더 큰 돈을 주는 사람한테 야 3배 그치. 글로 가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게 대한 어떤 내 방어의 목적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어떤 조직이나 국가가 망할 수가 있죠. 와, 진짜 무섭다. 그 위험성을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나라를 위해서 싸울 수 있는 용병이 우리의 반대 입장에서 설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또 국가적으로는 또 이걸 어떻게 다뤄야 되냐가 정확하게 좀 그래서 국민 개병제, 국민군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한 거예요. 이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PMC가 워낙 많지만 오늘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화제가 되고 있는 그리고 논란을 불러온 한 곳을 일단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몇 년 전에 우러 전쟁에서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PMC가 있었죠. 바로 러시아의 바그너 그룹입니다. 이게 웬 독일 음악가 이름이지? 라고 처음에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맞아요. 네. 그 세상은 좀 되게 아이러니가 있는데 특히 이제 무력이라든 군사력을 사용하는 어떤 부대 이름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아름답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이제 그 표적 관리를 하는 AI 이름이 라벤더잖아요. 그게 사람을 살상하는 AI인데 이름이 라벤더예요. 그다음에 또 이제 그 표적화하는 AI가 가스펠이에요. 가스펠이에요? 고급이에요. 근데 사람을 살상하는 AI란 말이죠. 바그너도 마찬가지 말씀하신 것처럼 아돌프 히틀러가 좋아했던 음악가 리하르트 바그너예요. 그 바그너에서 따온 거가 이 바그너 그룹의 이름입니다. 맞아요? 그 바그너가 바그너예요? 아. 그럼 바그너 그룹은 어떤 그룹입니까? 2014년으로 돌아가 봐야 되는데 2014년도에 그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에 있어서 크림반도 합병이 있었어요. 아, 예. 14년도에 크림반도를 침공하는데 러시아군의 강력한 기갑 기하부대를 집어넣게 되게 되면 국제사회 반발이 있잖아요. 얘는 민간인이야 아니면 경찰이야 뭔지 모르게 해서 그냥 그런 복장으로 들여보내게 되는 어떤 조직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그너 조직이 창립이 된 거고 들어가게 된 거면서 그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얘는 못 보내는데 뭐 우리말을 사용하네? 그렇죠. 얘는 왜 총이 있지?
옆동에서 오는 애야 뭐야. 그러게. 근데 갑자기 또 시위 같은 거 하게 되면 옆에 도와주기도 하고 불도 꺼주고 하네. 착한 애네 하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인지적으로 조금씩 친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러시아가 정규군이 들어가서 하기는 좀 애매모호한 상황이 있잖아요. 그쵸, 예. 다 이 바그너가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바그너의 설립자인 프리고진이 푸틴의 측근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네네. 어떻게 이게 최측근까지 된 겁니까? 언론에 많이 나왔지만 이분을 요리사라고 이렇게 좀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네네네. 많거든요. 네. 요리사가 의미가 뭐냐면 네. 직접 요리를 한다는 게 아니라 네. 푸틴의 구미에 맞게 모든 것을 정책 상황을 요리해 준다라는 뜻에서 한 거예요. 아, 해결사 느낌이구나. 푸틴이 이제 정계에 나타나기 최초에 시작한 게 뭐냐면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부시장을 시작을 합니다. 네. 그때 이제 이 인원이 범죄자 출신이지만 인연을 맡게 되는데 네. 레스토랑을 해요. 아. 거기서 왔다 갔다 할 거 아닙니까? 친분이 그렇죠. 쌓이는 거죠. 네. 딱 보니까 눈빛도 비슷하고, 그다음에 이제 머리 스타일도 비슷하고, 하는 성향도 비슷하니까 친해졌을 거 아니에요. 예. 그 이후에 푸틴 대통령이 되잖아요. 네. 크렘린궁 같은 데 가면 연애 같은 거를 직접 하게 해줘요. 네. 그렇게 하면서 어디를 가냐? 정부와 군에 있는 급식을 다 이쪽에서 회사에서 다 먹어버려요. 야. 그리고 나서 말 잘 듣네? 괜찮네 하다 보니까 결국엔 아까 말한 것처럼 러시아 정부가 공식적으로 하기 좀 어려운 것들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이제 PMC가 필요했는데 예. 거기에 수장으로 이제 보내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요리사라는 이제 별명이 붙게 된 거예요. 이렇게 대통령의 힘을 등에 업고 만든 기업이면 중요한 일을 정말 많이 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거든요. 그 맞아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2022년 2월 24일 날 본격화됐지 않습니까? 네. 그때 척살 부대를 보내요. 누굴 죽이기 위해서? 젤렌스키를. 젤렌스키. 예. 왜 그러냐면 전쟁에서 상대국의 수도와 대통령을 조기에 제거하게 되면 전쟁은 끝난다는 것들이 이제 정론이거든요. 네네네. 아직까지는. 그래서 바그너 그룹에서 400명의 용병을 딱 보내죠. 안에. 딱 보내요. 실패할게요, 성공할게요. 실패했죠. 실패했죠. 그런데 살아있겠죠. 그렇죠. 지금까지 살아있는 지금까지 그 뉴스가 안 나왔으니까 이거 실패했죠. 그다음에 바크무트 전투가 23년도에 핵심적인 우크라이나 러시아 현재 접전이었잖아요. 네. 푸틴과 젤렌스키가 여기 도저히 죽어도. 뺏기면 안 돼. 이거 꼭 안 사수해야 돼 된다. 하면서 맞아요. 거의 뭐 1년 가까이 이제 뭐 제일 중요한. 여기서 뭐 많게는 10만 명까지 죽었다는 얘기가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네.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 담당을 이 바그너 그룹이 들어가서 하게 되는 거야. 그다음에 또 이제 그 이후에 결국에는 이제 러시아가 이제 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광물, 채굴 이런 것들을 다 하거든요. 네. 그 지역이 다 어디냐면 아프리카하고 중동 지역이에요. 네, 네, 그래서 네. 정규군 보낼 수 없잖아요. 네. 그걸 다 바그너 그룹을 다 보내가지고 네. 채굴 꺼내는 거를 하는데 그냥 공짜라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조직들이라든 군대에 대해서 군사훈련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그 반대급부로 해서 다 이 채굴권을 받아가면서 이 돈이 바로 푸틴의 지갑으로 흘러들어가게 하는 그런 어떤 보이지 않는 채널을 형성하는데 되게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렇구나. 근데 어찌됐든 이렇게 돈을 벌면서도 수익을 올리는 것도 자금이 나올 수밖에 없고 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네. 너무 많죠. 이제 보시면 뉴스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이제 그 바그너 그룹이 용병이 기본이 되는 어떤 PMC다 보니까 네. 전투를 하다 보면 사람이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충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죠? 그렇죠. 러시아에 들어가 있는 흉악범들이 있는 죄수들을 끌어모아다가 거의 4만 명 가까이 이제 용병으로 써요. 죄수도. 근데 이제 그 친구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니네 여기서 6개월간 싸우게 되면 자유가 주어질 거야. 너의 잘못은 다 역사 속에 잊혀지고 너는 새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영화네, 이렇게 영화. 해주는 거죠. 재수 출신들이 많고, 네. 그 다음에 전직 특수부대 인원들, 그렇죠. 네. 버림받은 인원들이 많기 때문에 범죄들을 많이 저지르죠. 범죄들을. 이제 이런 인원들 때문에 결국에는 범죄가 국제사회에 노출되고, 이런 측면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빨리 끝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그너 그룹 때문에 지금까지 연장된 기미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 윤리적인 문제를 건드려다 보니까 국제사회가 야 오늘의 바그너가 내일의 영국이 될 수 있어. 오늘의 바그너가 내일의 프랑스가 될 수 있어. 라고 하다 보니까 국제사회가 지원해주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면 이 범죄자들을 하는 데는 양날의 검이 분명히 네네. 있었을 텐데 어두운 면도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 있군요. 네. 본격적으로 제가 마지막 하나 말씀드릴게요. 예. 네. 정규군과 이제 불협화음이 나기 시작해요. 아 그래요? 마찰이 있는 겁니까? 왜냐면 바크무트 전투가 23년도 있었잖아요. 네. 6개월 이상 됐단 말이에요. 네. 그게 들어갔을 때 바그너만 들어간 게 아니에요. 옆에는 정규군이 같이 들어갔어요. 네, 네. 근데 바그너는 너무 싸움을 잘해서 돌파를 잘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정규군은 그거를 못하는 거야.
정규군 같은 경우는 인재 징집되거나 훈련인 경험 없는 애들이 들어와서 하기 때문에 전투기술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얘는 거의 특수부대 출신이라든가 그렇죠. 전 세계에서 온 애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투기술 차원에서 이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푸틴이 뭐라고요? 야, 어떻게 PMC보다 너네가 못 싸울 수가 있어? 라고 하니까 여기 있는 지휘관은 뿔이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얘는 프리고전은 막 브이로그 딱 찍으면서 우리 여기 했어? 라고 하기 때문에 얘는 야구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는 더 여기서 불만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군수 지원은 정규군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얘네가 진출 속도가 어떻게 돼요? 확보가 안 되고 더 많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나니까 프리고진이 화를 내면서 네. 니네가 포탄 지원 안 해주고 군수 지원 안 해주고 우리 부하들이 많이 죽었고 못 나가고 있어 하면서 막 공개적으로 이제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걸 뒤에서 딱 바라보고 있던 푸틴이 이것들 봐라. 올라서려고 그러네. 그렇지. 그런데 정규군을 깔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푸틴이 마음을 딱 먹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크라이나가 이 틈새를 발견하고 네. 특수부대를 보내요. 또 우크라이나도. 우크라이나의 최정예 특수부대 SSO를 보내가지고 네. 러시아 정규군을 들어가가지고 도살을 해버립니다. 오. 예. 여기 있는 프리고진이 아 자식들 니네 그것밖에 못해? 라고 해서 어깨에 뚜껑이 들어간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다 할게. 니네 빠져! 라고 이렇게 얘기해버린 거예요. 프리고진.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바그너 그룹과 군부의 이제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게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러시아 정부도 이것들을 보면서 고민에 빠지게 된 거죠. 이게 마상을 한번 또 입어요. 또요. 정부에서 뭐라고 발표하냐면 너희들을 통제를 이제 군 밑으로 넣겠다라고 한 거예요. 아예 그냥 정규군을 밑으로 넣는 거네요. 경고네. 예. 경고. 그러니까 이제 모든 전선에서 철수를 하고 예. 이제 러시아 본토로 진격하기 시작하죠. 러시아 본토로 진격을 했다는 그런 거죠. 거야. 그게 이제 2023년 6월인데 그게 이제 러시아 정부의 부패와 무능을 특히 군부의 부패와 무능을 꼬지시면서 정당성을 하면서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푸틴의 큰 그림일 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설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최단 거리인 러시아로 바크무트에서 병력을 빼서 러시아 모스크바까지 최단 거리로 진격을 하게 돼요. 네, 그래서 네, 네. 이제 나도누까지 점령을 하고 계속해서 진격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고민하겠죠. 야 이거를 푸틴이 제압을 해버려? 쳐낼까? 했는데 푸틴은 부대가 없었어요. 뻥 뚫려 있었어요. 왜? 대부분의 전력이 다 우크라이나에 들어가 있었고, 그쵸. 그 다음에 혹시 모를 그 소요 사태에 인해서 모스크바에다가 거의 대부분의 병력을 해놨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병력이 거의 없었어요. 맞아. 그 다음에 막 계속해서 전진을 해 나가기 그래서 시작한 그때가 거예요. 실시간으로 이 바그너 그룹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됐었죠. 그때 당시가. 하고 또 이제 프리고진이 계속해서 지오지점에서 맞아요. 브이로그를 찍어요. 맞아요. 찍어서 계속 올려요. 우리 그거는 브이로그 진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바그너 그룹도 프리고진도 푸틴의 목을 계속 조기 위해서 한 건데 푸틴은 가만히 있었습니까? 반응이 궁금해요. 군사 쿠데타만 일어났으면 제압이 가능하지만 그쵸. 지금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수행하고 있잖아요. 그쵸. 네. 푸틴도 묘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난 게 뭐냐면 중재 요원을 뽑아내야 되겠다 하면서 나온 게 벨라루스의 루카센코 대통령이 한 겁니다. 네. 그러면서 전화를 해요. 야, 너 여기서 멈춰. 멈추면 없었던 걸로 해줄게. 그리고 니네 다 우리나라로 와. 벨라루스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망명을 하고 여기서 없었던 걸로 해서 다시 한번 잘해보자. 라고 한 거예요. 근데 프리고진도 다른 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하들 데리고 벨라루스로 가요. 야, 이것도 또 브이로그 가요. 또 찍습니까? 예. 그 아무튼 조회수가 사람 많이 벌어놓는다니까. 왜 그러냐면 되게 이제 무서워했고 네. 루카센코가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해갖고 가봤자 어차피 그치. 죽어. 할게 없다. 니네가 푸틴을 쳐봤자 푸틴 세력에 죽어.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여기 있는 프리고진은 오랜 시간 동안 푸틴을 봤기 때문에 그쵸. 푸틴이 어떤 사람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되게 무서웠던 부분들이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옮겨오고 나서 갑자기 의문사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러시아에서는 의문사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홍차를 마신다. 홍차요? 예, 홍차에다가 뭘 하냐면 방사선 물질을 타가지고 예. 이제 정적을 제거해요. 예, 신문에 많이 나와요. 독약을 예. 넣는 아니, 방사선 물질. 방사성 물질이죠? 서서히 사람을 태워 죽여요. 아, 더 무섭네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타고 다니는 이제 수단, 모빌리티가 갑자기 폭파가 돼요. 두 달 후에 프리고진하고 우트킨을 비롯한 바그너그룹 고위직 탑승한 전용기가 모스크바 인근에서 추락해요. 그런데
푸틴과 이제 그 러시아 정부는 모르겠는데 그쵸, 그냥 정비 사고 아니야? 이런 네네. 식으로 해서 그냥 넘어갔고 맞아요. 우리 기억 속에서 이게 다 사라지죠. 정말 너무 무섭다. 그래서 PMC와 용병은 결국에는 회색지대에 있는 거기 때문에 회색지대 맞습니다. 어느 나라든 이거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정밀하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야 되고 특히 윤리적 문제를 잘 우리가 고려를 해야 돼요. 이런 막 나가는 PMC도 있지만 합법적으로 뭐 계약을 잘 수행하는 그런 PMC도 있으니까 너무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현대 PMC들이 범람하기 이전 전장을 지배한 전설의 용병, 이 전투력 하나만으로 만렙을 찍은 레전드 용병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지어 현재까지도 그 명성을 이어가고 있는데, 네. 바로 구르카 용병. 야, 구르카 용병은 진짜 전설 속의 용병이고, 아직도 실존을 하고 있는데, 구르카 용병 어떤 사람들입니까? 소수민족이거든요. 네팔하고 인도 북부에서 거주하던 민족이고요. 네. 1800년 초에 이제 영국 동인도 회사에서 처음 용병으로 고용하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1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영국이 참전했던 모든 전쟁에 네. 계속해서 같이 참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아까 얘기했던 1800년대 초부터라고 하면 역사와 전통을 가진 용병이라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게 또 궁금합니다. 영국은 왜 뜬금없이 네팔에 있는 구르카 용병을 고용하게 된 거예요? 또 저 먼데? 경멸하기에는 우리의 피해가 너무 센 거야. 경멸하기에. 네, 그래서- 그러면 적이었다라는 건가요? 그렇죠. 원래는 적이었죠. 예. 영국이 식민 작벌을 위해서 네팔의 이제 고르카 네. 왕국을 이제 침공하는데 네. 여기에서 얘네들이 그 무서운 쿠크리를 들고 가요. 근데 영국군이 15,000명이 들어가는데 쿠크리 검을 든 1,000명한테 당합니다. 15,000명이 1,000명이. 예. 왜냐면 지형에 이점이 있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때리고 어서 오십시오라고 네. 하면서 딱 때리고 어허.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15,000명이 도살을 당하는 거죠. 아. 그걸 딱 보고 나서 야 정말 용맹하다. 근데 이것들 어떡할까? 이거 쓸어버려? 그치. 그렇게 하기에는 더 많은 이제 원정을 또 가야 되니까 그쵸. 여기 부담이 있잖아요. 네. 차라리 어차피 우리가 지배를 할 거면 얘네들을 우리의 수단으로 잘 써먹자라고 시작된 게 이제 구르카 용병이에요. 그러면 구르카 용병이 이렇게 유명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본격적으로 유명해진 게 2018년도에 싱가포르에서 열린 트럼프와 김정은의 미국 정상회담 때 이 예. 친구들 경호를 맡게 됐어요. 아, 그래요? 이제 영국이 옛날에 지배했던 지역인 싱가포르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걸 네네네. 계속해서 합병 비슷하게 한 거예요.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북미 정상회담 때 네. 나토 쪽에 있는 EU 쪽에서도 우리도 또 발을 하나 좀 담가야 되는데 네. 구르카 용병을 제안해서 이제 경호를 맡고 우리가 시작한 이걸 거죠. 도와주겠다. 네. 하면서. 이제 기본 전투력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 이제까지 또 어떤 활약을 보여줬습니까? 네, 전투 사례를 몇 개를 말씀드릴게요. 네. 네. 전투력을 얘기할 때 뭐 얘네 군대가 어떻게 했다, 뭐 얘네 뭐 소대가 어떻게 했다 이런 얘기 안 해요. 네. 얘네는 그냥 한 명이 어떻게 했다가 나와요. 아, 뭐야? 이게 이제 딱 보게 되면 한 명이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이야. 어떤 기록이 있냐면 2010년도 아프가니스탄 전쟁이에요. 네. 혼자 초소를 지키던 혼자 초소를 지키던 혼자? 디프라시드 푼이라는 이제 전투원이 있어요. 네. 예, 이 인원이 30명의 탈레반이 이제 기습을 하는데 15분 동안 400발을 이제 도중 사격과 한 다음에 17개의 수류탄을 던져가면서 방어에 성공해요. 다 격퇴시켰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영국의 용맹 십자 훈장을 수훈해요. 영화 아니야? 그 다음에 구르카 람보도 있어요. 구르카를 안 보는 뭡니까? 네, 2010년도에 네. 전역 후 고향으로 돌아가던 진짜 안 보다. 네, 진짜 구르카 안 보다. 용병인 어? 이제 비슈는 이제 시레스타라는 게 있는데 인도 열차 안에 40명이 강도질 하는데 뭐 한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하는데 1대 40으로 싸워서 이겨요. 1대 40. 40을요? 네, 뉴스에 나왔는데요. 강도 4명 사망. 8명 부상. 나머지 도주. 예. 얼마나 센지 아시겠죠? 10명 이하를 안 싸우는구나. 예. 그리고 더 무서운 거 뭐냐면 1982년도에 아르헨티나하고 영국이 포클랜드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예. 네. 하나 흘려요. 구르카 상륙한다? 하니까 그게 지키고 있던 아르헨티나 군이 도망가요. 아르헨티나 정규군이 도망간다고요? 예, 방어를 철수해버려요. 예. 그런 사건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존재 자체만으로도 실질적 무기이자 물리적 무기인 거예요. 영국에. 그래서 영국군이 가장 위험한 곳에 가장 먼저 보낸 애들이 구르카군요. 아니, 얘기 하나하나가 영화야. 구르카 용병 자체가 왜 이렇게 강한 겁니까? 훈련이 뭐 특별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게, 뭐가 있나 봐. 그게 탁월한 게 좀 많아요.
왜냐면은 오호. 네팔하고 이제 인도 북부는 어디 자락이죠? 히말라야. 네. 폐활량이 좋아요. 신체적으로 높은 폐활량이 있기 때문에 폐활량이 있다는 지구력이 좋잖아요. 맞아요. 체력이 좋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산악지에서 살기 때문에 그렇죠. 기본적인 체력이 되는 거고요. 히말라야 일대에서 고립돼 살아왔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생존 능력이 센 거예요. 아. 본능적으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다 센 거고, 아. 그 다음에 이제 곽강을 박잖아요. 네. 연병으로서. 네. 그러니까 네팔 정부나 이쪽 안에서 비공식적으로 얘네 전투 기술을 개발해서 계속 가르쳐요. 그렇구나. 많이 보내면 보낼수록 인적 자원이 정부에서 되네요, 인적 그래서 그 자원이. 인적 자원을 계속하기 위해서 전투 기술과 전술을 계속해서 국가적으로 키워서 훈련을 시킨 다음에 그거를 이제 선발시험 보게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선천적인 능력과 그렇죠. 후천적인 정부의 노력이 결합된 거예요. 그러면 국가용복은 영국군이 매년 네팔 현지에서 200명만 딱 선발해요. 200명만. 200명이. 딱 200명 선발하고 매년 지원자 근데 28,000명이에요. 이야. 18,000명이 200명만 뽑으면 이거는 네네. 뭐 그러게요. 대기업 경쟁률이네 진짜. 그러네요, 그러네요. 예, 예. 하이라이트는 15kg짜리 주머니를 차고 히말라야 산악지대를 6km 48분 안에 들어가야 돼요. 산악지역을요? 네네. 이거는 안 근데 여기서 탈락하면 어디 탈락하느냐? 48분 안에 못 들어오면 탈락이에요. 중간에 한 번에 쉬면 탈락이에요. 그냥 계속 달려야 돼요. 와, 저렇게 뛰는 거야. 저걸 왜 저 바구니 저렇게 하신 줄 아세요? 왜요? 저게 뭐냐 분장을 묘사한 거고요. 그다음에 머리에다 저거 한 거 있죠. 네. 저거 뭐냐면 이제 그 헬멧 같은 것들과 나중에 이렇게 야시 장비를 갖다 목에 대한 어떤 아니, 내성을 그런데 지금 목에다 걸고 뛰는. 네네 네네. 이건 1단계예요. 가서 이제 영국군에서 8개월 동안 정교화된 훈련을 받아서 이제 자대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구르카 대원이 되면은 연봉이 얼마인 줄 아세요? 영국에서 주는 거잖아요. 왜? 25,000달러. 우와. 25,000달러. 근데 네팔 현지에서 1인 GMP가 400달러밖에 안 돼요. 그렇죠. 몇 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여덟 가는 배. 거예요. 일, 5배.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얘네가 딱 소속되는 부대가 어디냐면 영국 육군에 정식적으로 구르카 연대에 소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나쁜 용병과 좋은 용병의 구분제보다 각 군의 현재화에 있느냐 없느냐 이게 핵심이다. 맞아요. 돈을 버는 것도 있겠지만 영국 군에 자기가 들어갔다는 자부심도 굉장히 그럼요. 대단할 수밖에 있죠, 없을 것 있죠. 같아요, 진짜. 네. 예. 영국 국방부 구르카 용병 동상에 용감한 자 중에 가장 용감한 자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들이 지켜온 역사와 전투로 이거는 정말 와 정말 대단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 것 같고요.